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연말정산, 우리 필수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필수 체크.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매년 할 때마다 공부를 새로 해요. 그런데 이거 하시는 분들도 모두들 이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기본적인 것만 잊지 않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필수 체크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디파 건물 회계 컨설팅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똑같은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부터 낸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가요? 신용카드 공제 시 전년도분 입력을 주의하세요. 전직장 근로소득 입력,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 금액 누락하지 마세요. 중도퇴사 입사한 경우 홈택스 월체크 확인, 요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 요걸 제가 세액공제 있잖아요, 여러분. 세액공제라던가 소득공제라던가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이미 예전에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안 해드리는 거예요. 예전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을 좀 해놓을게요. 자, 연말정산은요, 여러분 본인이 낸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A 회사에서 이제 이사가 아니고 이제 전 A 직장을 다니다가 B라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A 회사에서 100만 원 세금을 납부를 했고 B 회사에서는 10만 원을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지막 최종이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B 회사에서 자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어쨌든 B 회사에서는 우리가 낸 10만 원만큼만 환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추가로 환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낸 만큼을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A라는 회사에서 낸 금액은 A 회사에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를 하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걸 돌리잖아요. 그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돌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줍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중도퇴사자니까 기본공제만 돌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환급되는 금액이 적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아무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돌려도 어차피 우리는 10만 원 내에서 우리가 낸 거 내에서만 환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퇴사한 A 회사에 가서 내 자료 이분이 만약에 10월 31일까지는 이쪽에 입사하고 여기 이제 11월 1일에 입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옛날 자료 줄 테니까 다시 정산해줘 하면 이 사람들이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요. 그러면 추가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나한테 이걸 환급을 다 해달라고 하나, 세금을 떼는 게 내가 떼는 게 아닌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직장, 내가 10만 원 낸 직장에서는요, 국가에서 10만 원만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전 직장 거 원천세를 가져오면 제가 전 직장 거로 넣어서 신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A라는 회사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요. 사업소득자예요. 남편이 사업소득세인데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폐업했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나의 기본 공제자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5월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신고를 할 때 남편을 기본 공제자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할 때 요때 신고를 하는 거죠. 남편을 기본소득자로 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환급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미화 여사님이
월급이 작아요. 뭐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뭐 인적 공제라던가 몇 가지 공제만 하면 이분은 자료를 안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이것 갖고 오세요. 저것 갖고 오세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분은 만약에 20만 원만 냈다 그러면 아무리 이분이 자료를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를 가져와도 이분은 20만 원 내가 낸 세금에서 그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정산 그 제도 자체가 내가 매달 그냥 편의상 얼마씩 떼서 낸 세금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을 정하는 거잖아요. 확정된 금액, 확정된 세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세액이 내가 낸 금액보다 만약에 낼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낸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환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뭐 0이 나오잖아요. 그럼 낼 돈 더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정세액이 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0이 최소수니까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내가 그 전에 100만 원을 냈으면 세액은 0원만 내면 되니까 100만 원 다 환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 B라는 회사에서 10만 원만 만약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나는 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는 거고, A라는 회사에서 100만 원을 냈으면 이 A라는 회사에서 주는 건데, 이 A라는 회사에서는 그냥 기본 공제로만 본인의 그냥 기본으로만 돌렸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받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 가능해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여기 지금 제 유튜브에 답글 다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오해를 했던 게,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되지 않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어도 공제 가능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뭐 다른 뭐 카드 요금이라던가 의료비라던가 모든 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모든 공제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어떤 거는 뭐 나이 제한에 안 걸리고, 어떤 거는 뭐 동거 제한에 안 걸리고, 어떤 거는 소득 제한에 안 걸려요. 이런 건데요. 그런 거는 기본공제 대상자지만 인적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범위는 소득도 500만,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이거든요. 소득공제도 안 걸려야 되고, 인적공제도 안 걸려야, 그 인적이 아니라 나이공제, 그 다음에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이나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여기 넘어갔죠? 자, 인적공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적공제는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인적공제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공제가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본공제는요, 한 명당 150만 원. 그래서 나 있고 내가 그 기본공제 중에 내 아들 딸 1명, 우리 와이프 1명,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거 150 곱하기 5가 되죠. 그럼 얼마죠?
그러면 7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인적공제를 7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이 제한도 있죠. 같이 살아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하고 부양가족인데 그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 원. 그러니까 즉 소득도 제한이 있고 나이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부양하는데 직계 존속 나보다 윗분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나보다 우리 내 아이들 그리고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 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기초수급자는 조건 없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버시면 안 됩니다. 추가 공제는 이렇게 내가 기본 공제 나이와 소득이 내 그 정한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서 그거보다 더 추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연세가 더 많아요.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은 100만 원 더 해주겠다. 장애인은 돈 벌기 힘들고 힘드시니까 200만 원. 부녀자, 부양기혼 이거는 뭐죠? 결혼을 한 여자거나 아니면은 내가 세대주여서 내가 자녀를 세대주고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럴 때 50만 원을 더 해줄 거고 한부모는 100만 원 해주겠다. 한부모는 뭐 이혼이나 사별이나 미혼부나 이런 식으로 한부모일 경우에는 그걸 더 해주겠다. 추가 공제를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는 같이 공제가 동시 공제가 안 돼요. 둘 중에 더 많이 받는 걸로 공제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는 이거는 인적 공제예요. 인적 공제.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어떤 거에는 해당되는 게 있고 여기는 X는 나이 요건에 해당 안 되고 소득 요건만 해당돼. 어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도 해당 안 되고 소득 요건이 해당 안 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 딸 있죠? 대학생 딸이 나이가 22살이에요. 만 20세 이상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교육비는 소득만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연소득 1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가 몇 살이든 소득이 얼마가 있든지 나랑 같이 살기만 하면 이 아이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해주겠다. 이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같이 동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시면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주기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나 이런 거는 다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와 소득 요건은 보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별소득공제 중에서는요.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공제는 그 소득이나 나이 필요 없이 본인만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근로자 본인 세대주 난입분만 공제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어야겠죠.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은 상관없는데 돈을 연소득 100만 원 이상 벌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자, 보험료는 모든 걸 다 본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부금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지 않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중간 입사를 하셨어요. 중도 10월 1일 날 입사를 하셨으면 이렇게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거는 그때 것만 홈택스에서 체크해서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공제 전년도분 입력은요.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전년도랑 달라졌어요. 신용카드 전년도 사용분 입력.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좀 써라. 신용카드 너희가 많이 쓰면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좀 할인을 연말정산 때 더 할인해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사용금액 5% 증가액 대비 올해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10%를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소비 증가분을 공제해 주겠다 얘기입니다. 즉 전년도에 전년도보다 더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줄게. 전년도에 100원 썼는데 거기보다 5% 더 증가해서 썼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 공제해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보시면 전년도 신용카드 금액 입력하는 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어디냐? 홈택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홈택스 자료 우리 회사에다 낼 거잖아요. 그럼 그 자료에 보시면 위쪽에 전년도 신용카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만약 미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년도가 원래는 1,000원을 썼는데 요번에 1,5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증가된 5% 분에 대해서만 10%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0원으로 표기가 된다 그러면 1,500원, 여기는 500원만큼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작년도 연원으로 쓰면 올해가 1,500원만큼 증가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금액 전체가 증가분으로 계산돼서 공제금액이 과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고 아싸 잘 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게 들키겠죠. 왜냐면 연말정산에 전년도 것도 있는데 이게 안 들킬까요? 들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4부터는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이번 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저 교육합니다.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12일이네요. 12일 날 저희 교육하니까요.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밑에다가 저희가 설명란에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들어와서 교육 신청하세요. 저희 카페가 좋은 자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서 4번, 5번, 6번, 7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